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2020년의 첫 번째 주말이 다가오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뉴스 몇 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추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개혁과 함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는 철수하지 않았다.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안 전 의원은 SNS에 올리는 글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꿔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기 부천에서 술 취한 30대 남성이 7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0대 남성은 겁에 질려 달아나는 노인 뒤를 쫓아가서 재차 폭력을 휘둘렀고 술을 마신 상태여서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노인은 코뼈와 눈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요. 이런 묻지마 폭행 엄하게 처벌해야죠.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말을 앞두고 외출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굉장히 탁하다는 점 알고 나가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특히 세종과 충청은 낮 동안 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낮 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또 오늘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끼는 곳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끼는 곳 있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최저기온 대부분 영하권으로 출발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점점 올라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은 1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비교적 포근하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그래도 무감각해져서요. 마스크 쓰는 분들이 요즘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맞아요.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새해 복 듬뿍 받으시려면 복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묵은 스트레스를 좀 싹 날려버려야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워낙 건망증이 심해서 다 잊어버려요. 야, 뭘 그거 스트레스 좋다. 받은지. 네. 그거 좋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못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날려버릴 수 있나, 이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 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집 강연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개그맨 정선희 씨를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놀라워라. 와, 우리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최고의 우레와 같은.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뒤에서 듣긴 잠실체육관이었어요. 여러분의 발성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요즘에도 라디오나 TV 뭐 맹활약하고 계신데 맥은 아니고 활약. 네.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근황부터 얘기해 주세요. 아, 저는 항상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만나고 아이 컨택을 하는 분들께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보다 잘 살고 있다고. 어. 네.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 생각보다는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살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요. 네, 생각보다는. 아니, 저 듣기로는 네네. 요즘에는 강연가로 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엄청난 아니고. 엄청난 아니에요? 네. 그냥 인기. 인기요. 네, 소소한 인기. 예, 예. 네. 오. 아니, 근데 뭐 강연자는 아니고 제가 항상 그래요. 제가 뭘 이야기를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깜냥도 아니고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요즘은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듣는 것 같은 느낌의 강연이 많아요. 제가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표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으러 다닌다고 네. 하는 게 네. 정답인 것 같아요. 거기서 강연을 하시면서 청중들의 기를 또 듬뿍 받아가지고 오고 이러시죠. 네, 큰 빨대 갖고 다니면서. 네, 아주 좋아요. 예. 강연하실 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법, 뭐 네. 이런 거 강연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가 네. 스트레스를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인데 네, 되게 있어 보이는데 별거 아니에요. 네, 사실 뭐 우리가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네. 동사를 쓰잖아요. 네. 스트레스라는 말 뒤에는. 근데 오늘 문득 아 진짜 해도 안 풀리는데 무슨 푼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은 언젠가는 남아서 나한테 계속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디자인하라라는 동사를 좀 붙여봤어요. 스트레스를 먼저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요? 아, 좀 앙증맞고 귀여운 순서를 준비했어요. 어떤 거죠? 자, MC분과 함께 좀 즐겨보고 싶은데 네. 동물 심리 테스트예요. 네. 자, 두 분 아나운서분이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동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상황을 드릴게요. 휴가를 맞은 당신. 네. 직장, 학교, 집에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당신은 무작정 아프리카로 여행을 아. 아. 자, 아프리카에 도착한 당신은 행복한 아침 부족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 행복한 아침 부족 우두머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동물을 선물로 주겠다고 해요. 자, 행복한 아침 부족에게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선물 받고 싶으신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동물은 원숭이, 원숭이. 양, 소, 말, 사자. 네. 자, 마음속으로 동물을 선택하셨어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일단 원숭이부터 들어가 봅니다. 네. 원숭이를 선택한 당신, 인간관계에 대해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 예, 다행이다. 원숭이가 사실 굉장히 친화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항상 재간둥이고 재주를 부려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 무언가 잘 해야 되고 친밀함을 쌓아야 되고 내가 좀 잘 어필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고 이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어떤 무의식이 원숭이를 선택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원숭이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예.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분. 예. 그리고 두 번째, 양. 양을 선택한 당신은 연인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오. 이제 인간관계에서 좀 더 좁혀지는 거죠. 네, 양은 무리지어 살잖아요. 예, 예. 가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 이제 배우자나 자식, 또 친인척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예, 여기도 굉장히 계시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많네요. 예. 많이 모르셨나 봐요. 예. 본인도 몰랐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맞아 내가 아침부터 왜 이렇게 우라통이 치미나 했어 그런. 자, 그리고 이어서 제가. 소를 선택한 당신, 일과 성공에 대한 장애인 그럴 수 아나운서가 있겠어. 굉장히 고아없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야망이 있다라는. 그러네. 좀 진취적이고 소는 좀 일을 상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성공에 있어서 난 이렇게 뭔가를 해내야 돼. 예. 이 단기간 안에 뭘 해야 돼. 내 나이 언제까지는 뭘 해야 되라는 일에 대한 강박. 그리고 잘 해내야 돼. 그리고 칭찬에 대한 강박. 여러 가지로 이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그죠? 소처럼 일하고 싶거든요. 아직 일할 때, 한참 일할 때. 소처럼 일하고 싶어요. 네. 곱게 컸구나. 예. 밭을 안 갈아봐서 저래요. 그런가 봐요. 네, 아주 험하게 밭을 한번 우리도 갈아봐요. 이맘때 열심히 일했잖아요. 저는 일하고 싶어서 일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밭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어요. 자, 다음 네. 말을 선택한 좋아요. 허수영 아나운서. 네. 똑같은 일상의 지루함. 정말 이거는 너무 심리 테스트인데 제가 놀란 게 이재용 아나운서 오래 봤잖아요. 네. 정말 늘 한결같잖아요. 네. 근데 그 한결같은 일상에 늘 권태로워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되게 권태로워하는데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똑같은 일상이. 자, 마지막으로 뭐 나왔죠? 사자 남았습니다. 사자 기대해 주세요. 저도 사자를 선택했거든요. 네. 자존심으로 인한 지긋지긋하다 정말 이 자존심. 예. 우리가 사실 많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우라와 분노를 느끼는 그 이유 중에 가장 깊은 원인이 자존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에서 일 되게 열심히 해요. 성실하고. 그런데 상사가 싫은 소리 한 번 하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는 자기 자신이 이미 완벽주의자고 완벽주의자에 앞서서 상처를 받기 싫다, 싫은 소리를 듣기 싫다. 근데 이렇게 자존심 높은 사람이 의외로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어요. 자존심과 자존감이 다르더라고요. 예. 이렇게 약을 팔다 보니 제가 심리학자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말은 믿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 가지의 어떤 통계와 또 네. 많은 분들의 고증으로 인해서 네. 제가 나온 얘기지 제 한 사람의 의견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믿지 마세요. 근데 제가 주변을 많이 둘러보면 이 자존심이 월등하게 높아서 일 처리를 잘하는데 하나의 공격으로 그냥 뿌리채 흔들리는 경우 그때 오래도록 들여다보면 반드시 유년 시절이나 아니면 연약한 어떤 시기에 겪은 트라우마나 자존감이라는 게 완전하게 완성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지 이 일이 거절당했고 이 일이 실패했을 뿐인데 내 인생 전체가 그냥 거절당하고 실패했다는 그런 착각에 한동안 꽤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나오지 못하는 분들. 저도 또한 그랬으니까. 네. 자, 그래서 각자 여러분이 선택한 동물, 거기서 비롯된 나의 무의식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감을 잡으셨나요? 네. 약간 우리가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내다 보면 초창기에 내가 가졌던 의문도 그리고 내가 품었던 꿈도 그리고 내가 치열하게 싸웠던 무언가와의 갈등도 점점 마모가 되어가요. 제가 시작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아우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저는 제가 못생긴 줄 모르고 살았어요 진짜. 엄마가 항상 너무 예쁨을 받아가지고 엄마가 항상 예쁘다고 나중에 그게 거짓말인 게 이제 돌 사진 같은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우 야 내가 이랬구나 그랬는데 이제 방송국 들어와서 노골적으로 외모에 대한 평가가 시작이 됐어요. 예, 원래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1년 만에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다 같이 못 나가면은 조금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그냥 소주 홀짝이면서 안위를 하겠는데 누가 하나 빵 뜨기 시작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절망의 나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 비교가 시작되니까.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자존감이라도 부딪히는 사람마다 나한테 온기를 줘야 그게 완성이 되는데 그게 채 무르익기도 전에 방송국에 뚝 떨어져서 너무나 냉랭한 데서 필요 있고 없고가 갈리다 보니까 내가 완성되지 않은 자존감마저 형체를 모를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엄마에게 받은 부모님께 받았던 관심도 다 뒤로 가고 이젠 방송국에서 온전히 살아남아서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되겠다라는 오기. 근데 요행이 정말 좋은 사람들, 좋은 운때를 맞아서 차곡차곡 쌓아갔어요. 인기도 명예도. 그렇게 성공을 향해 가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정말 나는 이제부터 탄탄대로구나. 그 다음에 차선책은 선택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너무나 의외의 쓰나미가 제 인생에 덮치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10년이 됐는데도 네. 몸이 기억을 해서 그때 즈음이 되면 몸살을 한번 크게 알아요. 아직도 내가 외면해도 결국 몸이 기억을 해주고 있구나. 네, 그래서 때만 되면 이렇게 열이 오르는구나. 진짜로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이게 상식적으로 한 인간에게 일어나기에는 너무 1인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한 네. 6인분 정도가 단체 회식으로 오니까 모든 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던 때였기에 그 충격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너무나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고 와 이게 내 인생에 가능한 일인가 싶은 비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왜 정선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전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두가 내 일에 관심을 갖고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는다면 못 살아요.
누군가는 잊어주고 누군가는 각자의 삶에서 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선하긴 해요. 가끔씩 저한테 이제 결혼해야지 소개팅 해줄까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실 때는 너무 신선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 브라질에서 15년 살았대. 사실 잘 몰라.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잘 몰라 연예인들을. 다행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창피하고 나의 가슴 아픈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슬프다는 감정보다 정말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제가 이 일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만 가장 대체적인 감정이 화였던 것 같아요. 네. 놀래고 슬퍼할 기력 없이 놀란 다음에 화가 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박수와 뭐 비웃음이 정말 양극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박수를 쳐주던 분들이 갑자기 확 돌아서서 돌을 던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몇 년을 정말 화를 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 화가 참 무서운 게 다른 사람한테 던져요, 계속.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았는데도 왜 저러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하지?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던져요. 근데 너무 놀랍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저한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저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았냐면 너무 싫었어요, 스스로가. 너무 비참했고 너무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럴 때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래? 나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또 말도 못했고 그런 어떤 일련의 감정들이 빠져나가지 못한 새 안에서 그 사람들한테 동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맞아. 너는 이상한 애야. 너는 진짜 비극을 부르는 애야. 너랑 있으면 재수가 없어. 너는 재수가 없어. 계속 저를 찌르는 말로 제가 저를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로 저를 괴롭히고 자해하기 시작했고 계속 눈만 뜨면 어떻게 복수를 할까?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내가 죽기를 바란 사람에게 가장 극적으로 복수를 할까? 그 발톱이 자라고 자라서 정말 온통 저를 핥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스스로를 저렇게 미워하는지도 몰랐고 분노가 저를 치는지도 몰랐고 제 감정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눈만 뜨면 정선이 검색 순위 뭐 너무 무서운 제목들의 검색 순위인 거예요. 정선이 투신, 정선이 자살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기다리나? 아니, 그 다음은 난가? 그 시기를 제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온통 세상이 저를 향해 떠들고 저를 향해 뭐 루머를 확산하고 이렇게 막 시끌시끌할 때 저는 오히려 정신은 그냥 제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 오해를 풀어야 돼. 아니야, 나는 지금 이미지가 완전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이미지를 어떻게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계속 변명조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사실 뭐 정말 죽고 싶다,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 막 악에 받쳐 독에 받쳐 일어나고 아니야,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괜찮은 척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문제가 찾아온 게 이런 모든 정선이라는 관심이 서서히 끊어지고 난 뒤였던 것 같아요. 조용해졌어요. 이제는 어떤 루머도 확산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토록 제가 원하던 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 저한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볼륨이 확 줄어들고 이제 제가 정말 정선이로 살아야 될 때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사람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고 뭐 있는 말이든 없는 말이든 나를 향해서 뱉을 때는 너무나 시끄럽고 괴로웠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초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하루하루 내가 정선이로 살면 되는데 정선이로 사는 게 뭐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냥 행복하고 평범하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거에 대한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의 착각이었지만 모두가 나를 수군거리면서 보고 있어. 모두가 내 얘기를 지금 궁금해하고 염탐하고 있어. 저 사람들이 내 욕을 하고 있어. 나를 불쌍해하고 있어. 정말 다 수군거리고 안 보는 척하지만 나를 보는 것 같다라는 착각에 문고리를 잡는 게 힘들고 땀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밖에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난 어떻게 살았더라? 방송인이 아닌 정선이는 어떻게 살았더라?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추억이 없어요. 내가 방송을 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내 기억이 없어요. 나는 하나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나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꺼주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살아온 수십 년 동안 나는 내 걸 만든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렇게 어필을 하고 이런 걸 좋아하고 박수 쳐주니까 이걸 준비하고 이거에 반응하니까 그 다음 걸 바꿔서 변화를 시도하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 사람들의 니즈는 있었지만 제 니즈가 없었어요. 제 갈증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온 게 무력감이었어요. 그냥 뒹굴뒹굴 시간이 흐르기만 기다리고 약 때려 먹고 그다음 또 잠 자면 일어나가지고 6시간 지났구나. 또 뭐 하지? 그럼 다음 약 먹을 때까지 또 기다리고.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을 좀 모았던 것 같아요. 약을 이제 몰래 모아가지고 저희 어머님 틈틈이 버리고 저는 모으고 그랬는데 그날도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변기에다가 쓸어서 약을 버릴 때 제가 그 변기를 이렇게 약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꺼내려다가 그 거울을 본 거예요. 그걸 이렇게 쓸어 담는데 거울을 문득 봤는데 보통 저는 제 눈빛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진 눈빛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번들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스스로를 죽이기 위한 고통과 비애가 아니라 명백히 타인을 향한 살의를 느끼는 눈이라는 생각. 내 눈인데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정말 오싹해서 그 변기를 쥐어잡고 무릎을 꿇고 제가 신기해 외친 첫 번째 가장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솔직하고 순결했던 기도는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생각을 해봤어요. 너 선이야. 이렇게 끝내고 싶니?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끝내고 사람들의 맥주집에서 안주거리로 정선이가 아유, 안 됐지. 쯧쯧쯧. 넌 이렇게 기본 안주로 끝내고 싶니? 네 삶을? 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또 다른 일상을 살 텐데. 근데 그렇게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문득 이대로 끝내긴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억울한 게 분하고 막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이대로 끝나면. 너무 선이야. 이번엔 나로 살아보자. 사람들이 원하는 네가 끝났다면 그거 마침표 찍고 이제는 사람들이 원튼 원치 않든 그것과 무관한 너로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하나의 씨앗이죠. 작은 씨앗이 하나 들어와요. 이대로 끝내긴 너무 불쌍하니까 한번 너답게 살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미약한 씨앗이 들어오는데 그게 꽤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한쪽 무릎은 일으켜줘요. 조금씩 저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걸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해요. 지금도 정선 씨 어떻게 살아왔어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하나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딱 그거예요. 그때 들어왔던 씨앗 하나를 키워가는 거. 다 크진 않았고 열매도 안 맺혔어요. 얘는 지금 클에 앤지 뭔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내 안에서 조금씩 커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포인트예요. 저는 결실 위주로 살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그렇게 좀 무력감에서 일상에서 그 기쁨을 확장시키는 법, 이 기쁨을 확장하는 법을 조금씩 추상적으로 쌓아가던 차에 저한테 왔던 첫 번째 번역 작업이 일상을 얘기하는 아주 자질구레한 수필이었어요. 근데 그게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뭔가의 갈증을 느끼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이 저에게 와줬고 말을 걸어줬다는 거. 그런 특기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그런 어떤 관심 때문에 번역 작업을 하면서 그 일상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하나의 어떤 요만한 것들이 이렇게 부풀어가는 확대 방송에서는 절대 느끼지 못했던 카타르시스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훈련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당연한 것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제일 당연한 것들의 존재는 뭘까요? 일단 숨쉬는 공기, 그렇죠? 들이키는 물, 그리고 사람으로 치면은 가족, 그렇죠? 가족이 내 편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해 이래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편이지 맞아요. 라는 생각이에요. 네. 네. 저도 그랬어요. 가족은 당연히 내 편이고 내 친구는 당연히 내 편이고 나를 아는 내 팬들은 다 내 편이고 다 내 편인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당연하지 않은 존재들한테 제가 꽂았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들, 나를 오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막연한 불특정 다수의 정선이에 대해 호감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대중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당연한 존재에 대해서 너무 당연해서 관심을 안 갖고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갈증이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어떤 무게중심을 당연한 존재로 기울여 봤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떠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냥 내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끝날 수 있는 만남도 있잖아요. 그런 만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당연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근데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아지니까 고마움이 생기더라고요. 제 눈치만 보면서 슬금슬금 제 기분을 살피는 그 행동들이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고맙고 미안해지고 점점 더 확대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나 괜찮다는 잘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우리 일상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헐리우드적인 효과는 없더라도 반전은 없더라도 드라마틱한 결론은 없더라도 내가 옆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물을 줘서 키워보시면 그게 반드시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고 그게 나한테 땡큐를 엄청나게 연발하는 도구가 되어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공기 당연한 듯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얼마나 뉘우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네. 점점 더 당연해지는 건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번역책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게 자기계발서였고 그걸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수필을 번역하면서 철학을 전공한 여류 문학가의 책은 2번 다시 번역하지 않으리라. 정말 제가 원형 탈모가 너무 행간의 뉘앙스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뭐 일본 소설들이 아시다시피 잠자리 날개같이 투명하고 팔락거리는 감정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비가 왔어요. 배가 고파요. 칼국수를 해 먹었어요. 배가 불러요.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의 번역이라는 건 저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 나라의 언어를 우리나라의 언어로 트랜스 해주는 거. 그거 외에는 뭐가 있는가. 그런데 제가 이 여류 작가의 첫 번째 번역, 아까 일상을 얘기할 때 이런 거를 내리 쓰는데 이거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 중간에 이걸 번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감정을. 그래서 제가 이거는 번역이라는 건 결국 제3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구나. 퓨전 요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계발서를 선택한 건 딱 하나였죠. 이공계열의 의사가 쓴다. 행간의 뉘앙스 없어요? 그렇죠? 자기계발서는 탁탁탁탁 팩트. 기승전결. 너무 문장이 깔끔하더라고요. 나 이거 할래요. 근데 문제는 이거 할래요라고 딱 하고 보니까 여기 함정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3가지 미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훈련에 대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훈련을 해보지 않고는 나 이거 할래요 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이거 해보세요라는 얘기를 하면 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들고 나온 게 3줄 일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쓰는지를 말씀드린 다음에 우리 두 MC에게 며칠 전부터 미션을 주셨더라고요. 숙제 내줬었어요. 네, 숙제를. 제일 싫은 게 숙제인데 숙제를 내주셨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꽤 괜찮은 숙제였지 않았을까 훗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기라는 게 여러분에게 주는 이미지는 뭘까요? 일기는 뭐냐면 초등학교 땐 검열의 도구였어요. 맞아요. 일기검사. 맞춤법을 잘 가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이상 감정이 눈에 띄는지 교우 관계는 원만한지 그리고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지 담임 선생님께서 쫙 체크를 하고 학부모를 만나서 속닥속닥 네. 내 의견과는 상관없이 이건 일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그죠? 아주 공적인 부분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성인이듯의 일기는 뭐죠? 자기 미화의 완성. 술에 취한 어느 날 겉도는 내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새로 산 다이어리를 폈다. 다이어리 샀는데 2월까지는 어느 정도 써 있는데 3월부터 체크해. 내 인생은 2월에 끝나는 것처럼 모든 다이어리가 다 그래. 뭐 이 원인을 모르는 감정은 무엇일까? 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모든 게 싫다. 뭐 이런 어떤 내 분노든 좌절이든 기쁨이든 미화의 결정체로 나풀나풀 레이스를 펄럭거리면서 일기장 한 곳에 있죠. 이게 우리의 일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건 검열 도구도 아니고 자기 미화의 도구도 아니고 그냥 아주 담백하게 팩트만 적는 세 줄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나에게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안 좋았던 일이에요. worst. 아, 정말 여러분 이때 막 고개가 막 떨어져 나가요. 왜? 이게 오후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4시쯤 되면 다들 와, 이제 하나 걸리기만 해라. 이거죠. 근데 그걸 하나만 쓰래. 그럼 그다음부터 하나만 써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막 12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만 쓰래. 하나만 쓰셔야 돼요. 자, 하나를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 안에 있었던 순간 빡치고 순간 열받고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는 것 같은 그 엄연한 기분 나쁨 이런 것들이 다 랭킹 다툼을 해요. 순위 다툼을 해요. 연말 시상식처럼.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막 이러면서 하나씩 치고 올라가요. 그런데 결국 지금 나한테 제일 찝찝하게 남은 거 딱 하나를 선반 위에 올려요. 자, 그러면 나머지 12개가 나한테 나도 오늘 너 빡치겠잖아. 나도 스트레스잖아. 나도 끼워줘. 라고 했던 모든 애들이 선반 위에 얘가 딱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돼? 과자 부시래기가 돼요.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이건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얘들을 아무리 생각하려 해도 내가 얘를 이 카테고리 안에 넣어놓는 순간 이 아이는 내 몸에서 거부를 해요. 야, 얘 이거 부시래기야. 정리해. 얘 순위권 안에 못 들어서 정리해. 이게 우리 몸의 놀라운 선택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몰라요.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장내 유산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방송에서도 막 떠들고 다이어트에 유산균과 유해균의 그 분포도가 너무 중요하다 막 떠들잖아요. 자, 장내에 너무 신기한 게 선옥균과 선악균이 있는데 그 유해균과 유익균이라고 하죠. 이게 100으로 치면은 20% 10%예요. 그럼 70%의 균은 뭐냐? 스탠바이 균이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몸이 방향을 설정한 대로. 자, 그래서 나 좋은 길로 가기로 했어. 그럼 얘네들이 야, 얘 좋은 길로 간대. 협조해. 라는 스위치가 온 된다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스탠바이균이라는 게 참 좋았어요. 내 몸 안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세 줄 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내 몸이 스탠바이균이 있다는 거에 정말 그 모든 저의 희망을 다 걸었던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확정짓지 않는 나만의 준비된 상태에 뭔가 결정되지 않은 게 있어. 아주 예전에 이영자 씨가 홍진경 씨를 설득할 때 홍진경 씨한테 그랬어요. 너는 개그맨도 아니고 모델도 아니오. 너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말에 상처받았니? 근데 말이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는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요? 아직 불안정하고 정해지지 않은 내 모든 것들이 좋은 쪽으로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 첫 번째 내가 그 오늘 있었던 일 중에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일을 쓰는 순간 내 몸은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돕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얘를 올려놨어요. 일단 얘를 어떻게 쓰는지는 나중에 두고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좋았던 일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애매해진다. 아, 별로 없는. 좋았던 게 뭐 있어? 별로 없어가지고 내가 바꾸면 안 돼요? 좋았던 일은 내가 조금 하나 쓰고 나빴던 일을 하나 이렇게 쫙 쓰고. 근데 이 좋았던 일을 쓰기 시작한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 진짜 자질구레하고 당연했던 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당연했던 게 이거를 쥐어짜서 결국 원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난 식성이 항상 좋았어. 나는 밥을 잘 먹어. 이런 게 어떨 땐 부정적인 평가로 들어올 때 있잖아요. 야, 동물도 속상한 밥 안 먹더라. 너는 이 상황에 밥이 들어가니? 근데 여러분, 밥이 맛있다는 거, 이걸 좋은 일에 올려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세 줄 일기 쓴 걸 보여주는데 첫 번째, 7년 사귄 남자친구가 1년 반 동안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걸 알았대요. 두 번째,
밥이 맛있다. 이 와중에 밥이 맛있다 썼어요. 근데 그걸 딱 쓰고 나니까 이 친구 말이에요. 이 친구 피셜 그대로. 언니, 위에 올려놓은 게 별거 아니더라. 희한하죠? 내가 첫 번째 가장 나의 인생에 오늘 하루 나를 제일 비참하게 만들었던 일을 썼는데, 두 번째 그래도 행복했고 그래도 내가 웃었던, 한 번이라도 웃었던 기억을 딱 쓰는 순간 에휴, 인생 뭐 없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래요. 물론 이거는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결과지만 그렇지 않은 결과도 조금 누적이 되다 보면 와요. 그 효과가 오더라고요. 이 나빴던 일과 좋았던 일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좋았던 일을 쓰고 나빴던 일을 쓰면 오늘 내 챕터는 비극이에요. 근데 나빴던 일 먼저 쓰고 좋았던 일 쓰면 오늘의 내 챕터는 그죠? 해피엔딩. 이게 이 머리를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게, 이 뇌를 트레이닝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육 트레이닝만큼 저는 뇌나 마음의 트레이닝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일의 할 일이에요. 자, 여기서 저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한가할 때 이 번역본을 받았고, 가장 할 일이 없을 때였고, 마트에 생선을 이제 사러 가겠다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만, 노르웨이 고등어를 세일하고 있었어요. 두 손에 한 손 값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사서 묵은지 김치찌개를 제가 잘 끓이거든요. 요거 넣고 고등어 넣고 묵은지로 조금 다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막연한 생각, 그거를 쓸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나 그래도 정선인데 내가 내일에 할 일에 노르웨이 고등어를 사. 나 진짜 이거는 내가 진짜. 그 두 번째 날, 그 다음 날이 재활용 쓰레기 걷는 날이었어요. 내일에 할 일. 재활용 쓰레기를 잘해야겠다. 너무 놀라운 건 내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각인을 시키고 행동을 하면 성취감이 달라요. 뭔가 숙제를 한 느낌? 칭찬을 받을 일을 한 느낌? 야, 근데 이 어떤 카타르시스는 재활용 쓰레기에서 빛을 발해요. 이거를 캔 따로 막 하고 병하고 막 테이프 띄고 막 진짜 무슨 환경학자처럼 쫙 사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재활용 쓰레기로 정말 지구를 구하겠다라는 어떤 이상해요. 그걸 하고 나니까 지구를 구한 것 같아요. 약간 히어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눈으로 가시하고 그거를 자각하고 그리고 나서 선포하고 간다는 건 막연하게 뇌로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냥 버릇처럼 하는 거하고 명백히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분 MC께 세 줄 일기를 좀 부탁드려 봤어요. 네. 먼저 이재용 아나운서부터 세 줄 일기를 좀 부탁드려 봤어요. 자, 2019년 12월 20일. 오늘의 가장 안 좋았던 일,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마주쳤다. 자, 오늘의 가장 좋았던 일, 보고 싶던 후배와 즐거운 점심, 맛도 좋았다. 세 번째, 내일의 할 일, 선배 출판 기념식 사회. 모임이 너무 늦게 끝나 피곤, 안 좋았던 거. 그렇나? 오랜만에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 반가웠다. 그리고 내일은 북한산 산행하고 팥죽 먹기. 또 쓰셨죠? 차선으로 찾아간 팥죽집, 별로였다. 자, 그 전에 북한산 산행하고 팥죽 먹기. 자, 그런데 팥죽집 별로였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살짝 눈이 내린 북한산, 좋았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한 주의 시작. 그리고 오늘 시간이 너무 남아. 이건 너무 안 좋아. 자, 이 사람의 성격이 파악되지 않으세요? 자, 읽어보세요. 어묵 맛이 너무 좋았던. 행복했어. 크리스마스 이브야. 이게 뭐야,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뭐 어쩌라는 거야. 자, 계획은 없어. 이쯤 되면 쓰기 싫어진 거예요. 쓰기 싫어. 아니, MC니까 해야 돼. 작가가 하려니까. 정선이는 왜 이런 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지금 며칠째 이런 고문을 하고. 보세요. 온도가 반말로 끝나. 남아. 너무 하기 싫어. 너무 부끄러워요. 이거는 이제 장애인 아나운서입니다. 자, 벌써 워딩이 달라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을 토할 것 같았다. 자, 좋았던 일. 저녁에 오랜 친구들과 송년회를 했는데 함께 있어. 아파했던 게 싹 나아지고 친구들이 모두 잘 지내는 모습에 나까지 행복했다. 두 줄에다가 세 줄을 몰았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일도 오늘처럼 신나게 재밌게 살자. 그냥 이것만 딱 봐도 장애인 아나운서가 보여요. 이 친구는 표현을 막 많이 하는 친구예요. 스스로에게도 누군가에게도 관계가 건강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세 줄 일기인데 엄청 많이 써요. 장난 아니야? 귀찮아서 미루다 보니 갑자기 비가 와서 산책을 못 시켰다. 여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간식을 많이 줬더니 토했다. 반려견. 그냥 이게 여름이한테 간식을 많이 줬더니 토했다가 팩트예요. 아, 그렇지. 근데 여기다가 지금 막 귀걸이, 목걸이, 팔찌, 시계 다 쳤어. 그다음에 친척 동생과 이모가 집에 왔는데 내가 끓인 김치찌개를 너무 맛있게 함께 먹고 대화도 많이 나눠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세 줄이에요, 또 이것도. 자, 내일은 여름이가 집에 가고 싶어 할 때까지 산책하기 꼭! 계속 이제 아파야지 좀 말이 줄어요. 배가 아팠다. 아팠어. 배가 아팠어.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니까 더 에너지 있게 파이팅. 느낌표가 많고 하트도 많아요. 표현이 많죠. 자, 이렇게 두 MC의 며칠 한 번에 한 세 줄 일기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4일 정도의 세 줄 일기를 보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 줄 일기를 내가 계속 써나가되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다시 처음으로 돌이켜서 남의 책을 읽듯이 검토를 하라는 당부를 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기록을 싫어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희미한 기록이 뚜렷한 기억보다 더 확실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기억이라는 건 그런 오작동을 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미화되거나 그리고 흐지부지 되거나 기억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저장 공간이라는 게 내 의지에 따라서 박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쓰고 사라질 수 있는데 한번 보라는 거예요. 2주치를 읽으면 이 4일치보다 훨씬 극명하게 나란 사람이 어떤 일에 반응하는지를 보여요. 첫 번째, 내가 안 좋았다고 쓴 1년의 2주치 흔적들을 보니까 내가 어느 때 화가 나는지 내가 어느 때 상처를 받고 내가 어느 때 슬픔을 느끼는지 그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 훈련들,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그 기준과 무관한 나만의 삶을 구축하고 나만의 정원을 가꾼다고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한다는 게 보였어요. 자존심과 그 뾰족한 모서리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보이면 뭐가 쉬워지냐면 고치기가 쉬워져요. 안 보이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게 제 직업상 남은 참 분석을 잘해요. 근데 내 일을 몰라. 나는 늘 그러거니 살아왔고 맞췄고 그리고 대세적으로 어떤 일에 모나지 않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자부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없더라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제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행복한 거. 자, 쫙 보다 보면 내 가치관이 보입니다. 내가 왜 기뻐하는지. 제가 돈 얘기를 그렇게 많이 썼더라고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었던 때였기도 했지만 돈 얘기가 이제 하나가 해결되고 입금이 되고 뭐가 생사료가 잊었던 게 들어왔고 이런 게 좀 지배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의 결핍과 그리고 내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행복 포인트. 어떤 사람은 칭찬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행복함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설렘 이런 걸 더 행복으로 느낄 수 있고 내 가치 기준이 거기서 그 2주 동안의 흔적을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수정할 수 있고 세분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가 있고 보이니까. 세 번째, 내일의 방향, 내일의 할 일. 이거는 나라를 일으킬 거국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정말 여러분이 해야 되는 납부 그리고 어떤 약속, 프레젠테이션 다 좋아요. 설거지도 좋고 내일에 해야 되겠다고 써놓은 거 다. 근데 그게 2주치로 모여가지고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보이냐면 일단 처음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여기다 넣어봐야겠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여기다 넣어봐야겠다. 왜? 이건 이제 줄넘기를 내가 템포를 익혔으니까 여기서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박자를. 이 내일에 할 일은 그 박자를 만들어줘요. 그 패턴을 만들어줘요. 하나, 둘. 전 박치인데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템포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걸 좀 해서 이렇게 한번 작전을 짜볼까? 그럼 또 걔 들어와서 하나, 둘. 이 내 인생의 박자, 비트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이 세 줄 일기는 뭐 의무적인 툴이 아니라 이것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약을 팔 수 없는 도구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단 제가 경험한 바로 이 세 줄 일기라는 툴이 이 도구가 저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었냐면 그동안 그냥 막연하게 개념만 존재하고 형체가 없었던 그 무엇인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니까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좋은 박자 감각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면 그냥 A4 용지 하나에다가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인터뷰를 하세요. 너는 누구야? 되게 남이 보면 무서울 수 있으니까 문을 잠궈 놓고 하세요. 네, 이거 계속 길어지면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네. 저는 처음에 거울을 보면서 인터뷰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수고했어. 잘했어. 그리고 제일 많이 했던 게 괜찮아. 그 괜찮아에서 많은 분들이 무너져요. 안 괜찮거든요. 나는 애써 괜찮은 척하고 있는데 계속 너 이거 어떻게 해? 너 큰일 났어. 너 이거 안 괜찮아. 이러면 더 나는 괜찮은 척을 하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진 내가 거울에 대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100% 눈물 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그 사랑을 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니까 다 들켜버려요. 이 혐오를.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 할래.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할래. 박수 받고 싶어서 이렇게 할래가 아니라 너 어떻게 해야지 기뻐? 너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 그 박자가 제 박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일생 합창대회에서 합창만 하느라 내 목소리를 못 찾았는데 내가 약간 엇박이고 박치지만 노래할 때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독창을 할 때 아주 귀엽더라고. 그걸 발견하게 돼요. 약간은 절뚝이면서 걷고 있어도 나 귀엽게 가고 있다. 나 애쓰고 있다. 거울을 보면서 한번 인터뷰 해보세요. 처음에 물꼬를 트세요. 괜찮아? 나 안 괜찮아. 그런데 이제 괜찮아질 거야. 또는 잘하고 있어. 또는 오, 기특한 거. 그래서 아직은 저도 미완이지만 함께 가자는 의미에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신년부터 여러분께 좀 중언부언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열정과 이 안에 있는 온도 높은 감정들을 여러분이 잘 캐치해 주실 거라 믿고요. 우리 한번 2020년 그래도 조금은 나에 대한 온도를 높이면서 그렇게 가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되면 희한하게 여유라는 게 생겨서 남들한테 상처를 좀 덜 받더라고요. 좀 덜 뾰족해지고 덜 울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이 웃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만큼 사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희한하죠? 되게 종교적으로 끝나니까 놀랍죠?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마무리하면서 네. 올 한 해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아까 놓쳤다 하는 거 있으면 한 말씀만 더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너무 힘들고 지금 수염이 날 것 같아요. 자, 얼굴이 지금 엄마 얼굴이 됐어요. 한 시간 만에. 자, 그럼 얘기 더 하라 그러면 정선 씨 스트레스 받으니까 오늘 우리 스트레스를 디자인하라 신년 특강으로 정선희 씨와 함께 했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어요? 저는 저 세 줄 일기 진짜 강추드립니다. 네. 오늘 가장 힘들었던 일, 가장 즐거웠던 일, 내일 할 일, 이거 한번 며칠만이라도 기록해 보시면요. 계획을 세우는데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획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왜 건강이라는 건 빠지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새해 되면 건강 한번 챙겨보자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주도에는 새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식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지 영상으로 함께 가보시죠.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도. 돌과 바람, 그리고 이들이 존재해 삼다도라 불리는데 제주의 자랑이자 바다의 어멍이라 불리는 해녀. 청정바다가 주는 좋은 해산물을 엄선하는 그녀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뭇가사리는 우미도 나고 소라, 전복, 뭐 해삼 여러 가지 다 납니다. 그 중에서도 예부터 해녀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이것, 바로 오늘의 주인공 톳입니다. 톳이에요, 이거 톳. 톳. 예, 요 가생 이름만 쭉 나는 거. 호미로, 우리 제주도 말로 호미. 육지는 나시지만 호미로 이렇게 잘라서 지고 와서 말려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거. 예. 톳은 모자반과에 속하는 다년생 해조류 중 하나로 남해와 제주에서 주로 나는 해조류. 최근 톳이 가진 풍부한 영양소 때문에 주목받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해조류가 풍부한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톳이 가장 칼슘 함유량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면서 변비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아주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톳의 대표적인 성분은 후코이단, 철분, 칼슘 등과 같은 것으로 성인병과 혈관 질환에 좋고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 톳 하나 잘 챙겼을 뿐인데 새로운 인생을 얻은 주부가 있다고 합니다. 톳으로 새로운 요리와 제품까지 개발해내고 있다는 그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톳으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다는 고미경 대표. 물론 제주에 살고 있지만 해녀가 아니었던 그녀가 어떻게 톳과 가깝게 된 걸까? 처음은 이제 제가 아팠을 때 그냥 칼슘이 필요해가지고 항상 이제 제 곁에 그 톳이 항상 있었는데요. 칼슘 필요한 톳이 또 칼슘이 월등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 톳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쉽게 먹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제가. 암으로 투병하던 시절 톳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그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기쁨으로 자신이 본 효능을 많은 이들이 나누길 바랐다고. 제주도는 예전에는 논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 톳은 이제 많이 채취가 됐을 때 톳밥을 안 드시는 분이 거의 없으셔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때 드셔가지고 지금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91세인데 지금 뭐 다리 무릎도 아무렇지도 않고 톳을 워낙 칼슘이 높은 톳을 많이 먹어서 지금 그런가 봐요. 톳은 자, 그 전설 속의 톳밥 어렵지가 않습니다. 살짝 데친 톳을 이렇게 밥 위에 올려주고 끓여주기만 하면 바다 향기 그득 머금은 톳밥이 완성됩니다. 고슬고슬 윤기 좔좔, 그야말로 침샘차극. 식감이 너무 궁금한데요. 맛을 보기 전 다음 레시피 공개합니다. 검었던 톳을 물에 데치면 이렇게 초록빛으로 돌아오는데 생톳은 된장과 두부와의 궁합이 잘 맞아 무침도 부침도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이것이 그녀가 공개한 오첩 건강밥상. 어머니 식사. 어머니 맛없어도 맛 좋다네 먹어보세요. 돌밥 조금 썰었다만. 돌밥을 먹죠. 네. 과거 보릿고개 시절 톳밥을 먹지 않은 해녀가 없었다는데 해녀였던 시어머니도 오랜만에 본 톳밥이 반가우십니다. 톨밥. 옛날에 이 밥만 먹었다. 옛날에는요? 왜요? 쌀이 없어버려. 톨김치. 쌀이 부족했던 그 시절 제주의 구황작물에서 지금은 각종 성인병과 혈관 건강, 암 예방에도 좋은 작물로 해녀들의 건강밥상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식재료. 할머님, 맛은 어떠세요? 맛이 좋아. 많이 좋아요? 응. 잘 먹었어요? 응. 이제 물질하기 힘든 나이지만 백수까지 거뜬하다 말하시는 할머니의 건강 비결도 역시 톳이었는데 튼튼하시네요? 어? 건강하시네요? 건강하지. 이제 늙어가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지. 젊은 땐 돌밥만 먹어보니 아픈 데가 없어. 사실 톳은 바닷가에선 흔한 해조류일 수 있으나 자연산은 이곳 제주뿐입니다.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이유는 지금까지 제주에서 생산된 톳은 90%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최근 벌어진 한일 무역 분쟁으로 반가운 제주 톳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전국 각지의 특산품과 식재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박람회.
처음 듣는 낯선 식재료부터 유명세를 얻고 있는 특산품까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곳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것! 안녕하세요. 톳 두부 과자예요. 드셔보세요. 많이 달지도 않고 안녕하세요. 난 조미료 맛이 별로 없어. 먹어봐. 소실해. 톳의 변신은 무죄! 영양 만점 간식으로 거듭난 톳! 한 번 맛보면 결코 멈추기 쉽지 않다는 톳 과자의 매력을 본 주부님들! 평소에 드셔보셨나요? 그러니까 말린 톳으로 밥은 해서 먹어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또 보는 거거든요. 해조류가 몸에 좋으니까. 몸에 좋아. 드셔보시면 어때요? 맛있어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에서도 톳밥 메뉴를 선보였는데 톳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육지에서뿐만 아닙니다. 본고장 제주에서도 톳을 이용한 새로운 메뉴 개발이 한창이었는데요. 바로 톳과 배추의 만남, 톳김치가 그것입니다. 탱글탱글한 톳의 식감이 더해져 김치의 아삭함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데요. 해녀들도 몰랐던 메뉴 개발을 맡은 이는 요리 연구가 차혜리 씨. 생톳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화 기능도 좋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배변 기능도 되게 좋게 하고 있고, 여성분들이 갱년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겪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석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는 제주 자연산 톳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다 보니까요. 톳이 들어간 김치가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기는 한데 네. 어머님, 톳김치는 어떠세요? 양념에 들어가는 거 처음. 이거는 별거는 다 음식에 해먹는데 꿀에 김치, 배추에 김치는 거 처음이에요. 전수를 안 시켜줘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이 자신들한테 그거에 꿀에 대한 것을 전수를 안 시켜줘서 아주 이거를 귀한 음식으로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겠네. 알아야 되는 거야. 정말 알아야 돼. 자, 그럼 바다양 가득 품은 톳김치와 제주 흑돼지 수육이 만나는 앙상블을 감상하시죠. 맛이요? 굳이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입으로 연신 들어가는 바쁜 손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사 일발장전! 한때는 양이 너무 많아 제주 해녀들에게조차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톳.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이 입소문을 타며 최근엔 자연산 톳 품귀 현상까지 생겨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는데요. 톳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에는 그 바닷가 앞에서 이렇게 말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서도 그 막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다 있어서 이 말리는 과정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톳에 그게 이제 묻을 수가 있어서 그거를 다 지금 세척하는 거죠. 씻고, 삶고, 말리는 참으로 손이 많이 가는 식재료. 하지만 톳이 가진 맛과 영양은 이 모든 수고로움을 잊게 해준답니다. 잘 삶아낸 톳의 식감은 콩나물만큼 아삭하고 미역보다는 탱글한 식감이 일품인데요. 고미경 주부는 이 톳으로 다양한 요리와 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기와 미세먼지를 잡아준다는 톳 조청부터 최근에는 바다의 고소함을 가득 담은 톳죽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톳으로 활용도가 무궁무진 많다는 걸 지금 찾아냈어요. 또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처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어가지고 운명적으로 함께 해야 될 그런 식재료 중에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제주 청정바다 자연산 톳. 2020년 여러분의 건강 밥상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웨덴을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의 아시아 최초 순회 사진전이 경기도 성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상상을 찍는 사진작가로도 불리는 에릭 요한슨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세계를 한 장의 사진 속에 가능한 세계로 담아내 정점에 위치한 초현실주의 사진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스웨덴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오는 3월 29일까지 성남 큐브 미술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2020년의 새해 첫 주말을 맞게 되는데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2020년 놓고 새해 계획 한번 이렇게 쓰시면서 다져보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알찬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의 겨울은 더욱 춥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 연탄 한 장 뗄 수 없어 고통받는 독거노인들. 이분들에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사랑의 열매 나눔 캠페인.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나눔 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채널 A